이제 요새 뭐 아프리카도 뭐 등을 돌렸다 그러고, 앙골라 같은 데는 이제 미국한테 원조를 받는 길을 택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국이 정확히 담보를 하지 못하면, 자칫 잘못하면 신냉전 이렇게 가는 거 아닌가. 네, 안녕하세요.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중국 공부를 하고 있는 강준영입니다. 중국과 아프리카의 인연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1955년에 인도네시아 반둥에서 비동맹 회의가 열리면서 중국은 미국과 당시에 소련의 양자구도를 벗어나서 제3세계 맹주로서 활동을 선언을 하고 시작을 하는데, 이 제3세계 국가라는 것이 아프리카 지역에 많이 집중이 돼 있었고, 1971년에 중국이 기존의 중화민국이 가지고 있었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법통 지위를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아프리카 국가들이 많이 지지를 해줬단 말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역사가 오래됐다. 특히 중국이 어려움에 처해서 자신들도 아사자가 나오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일 때도 소위 경제 외교라는 이름으로 상당한 원조를 했습니다. 이런 인연 때문에 2005년도에 아프리카 정상회의를 중국에서 유치하는데, 아프리카에 쉬운 3개 나라가 있는데 48개 국가의 국가 원수들이 베이징에 집결을 합니다. 이럴 정도로 중국과 아프리카는 관계가 깊고, 투자라는 차원에서 움직인 것은 미국과의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중국의 힘을 대외적으로 좀 투사를 해야겠다라는 차원에서 자원의 확보, 항구나 이런 거에 대한 확보, 이제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춰서 아프리카 지역에 집중 투자를 한다. 잘 아시다시피 아프리카는 거의 중동에 버금가는 원유 매장량을 가지고 있고, 요즘 또 뭐 특히 이슈가 되고 있는 희귀 금속류, 리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묻혀 있는 지역이죠. 그래서 중국은 주로 이제 그런 광산 쪽이라든지 이런 데 대한 투자를 훨씬 좀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건물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각국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지원을 한 거죠. 아프리카 국가들이라는 게 잘 아시다시피 이제 유럽에서 많이 지배를 했었는데, 유럽의 힘이 쇠퇴하면서 특히 미국은 중동 지역에서 테러와의 전쟁에서 손을 떼면서 국제적으로 보면 아프리카에 공백이 많이 생겼어요. 이제 이 틈을 중국이 더 강력하게 자신들의 흐름으로 만들고자 투자를 더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주로 이제 앙골라, 탄자니아 이런 특정 국가들한테 원조를 시작을 했죠. 그러다가 2014년부터 소위 1대1로라는 프로젝트를 기획을 합니다. 1대1로라는 거는 21세기 경제 벨트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1대고, 또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그래서 로우입니다. 그게 원 벨트 원 로드인데, 목표는 아프리카나 유럽까지 중국의 힘을 팽창시키겠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당시에 중국 경제가 새로운 동력을 얻기가 굉장히 어렵고, 외환보 요구는 엄청나게 많이 쌓이고, 그래서 이게 원래는 경제발전 정책으로 시작을 했던 건데, 지금은 이제 중국의 중요한 외교 정책이 된 거죠. 그래서 자금이 부족한 많은 국가들에게 자금을 대여해 주면서 표면적으로는 SOC 건설 이런 걸 통해서 서로 소위 물류라든지 금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교류를 강화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그 자체로는 나쁠 게 하나도 없는 프로젝트인데, 이게 문제가 왜 생기냐 하면, 프로젝트를 하면은 돈이 없는 국가들이 많잖아요. AIIB라는 소위 투자은행을 만들어서 거기를 통해서 이런 국가들에게 원조를 해줍니다. 그럼 건물도 지어주고 공항도 짓고 항구도 짓고. 그런데 이게 이제 돈을 빌려준 거니까 원금을 상환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계획대로 물동량이 확보되고 이렇게 되면 원금 회수가 가능한데 안 된단 말이죠. 이자 내기도 어렵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일부 국가들은 그것 때문에 경영권을 내놔야 되는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바라보는 서방, 특히 미국은 도와주는 척하면서 실질적으로는 그 나라의 경제권을 뺏는 약탈 경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유일하게 서방 G7 선진국 7개 나라 중에
하나였던 이탈리아도 여기에 들어갔어요. 이탈리아도 중국의 자본이 들어오니까 뭐 마다할 이유는 사실 없죠.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효과가 안 나오니까 빠져버리는 거죠. 이 1대1로는 단순하게 그냥 몇몇 나라한테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152개국과 프로젝트를 하는 거대 사업입니다. 일부 지역은 이 부분에 중국의 자금 지원을 받아서 또 나름대로 성공한 나라도 있어요.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152개 국가 중에 23개 나라 정도는 중국의 자본으로 자신들이 못했던 것들을 했다. 근데 이제 나머지 나라들은 그렇게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왜 이렇게 중국이 이런 거에 대해서 비판을 받느냐? 원래 IMF라든가 뭐 ADB 이런 데 있죠. 이런 데서 돈을 빌려주면 대개 2%에서 3%의 저리 자금으로 빌려줘요. 근데 중국은 일부 원조도 하지만 돈을 빌려주는 게 5%에서 10%의 이자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걸 못 갚으면 이자를 못 갚으니까 현물로 상환하는 수밖에 없죠. 그게 경영권이에요. 이제 이런 구조가 계속 일어나니까 이게 결국 약탈 경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시진핑 체제에서는 이게 거의 유일하게 전 세계적으로 중국의 힘을 투사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항상 이 부분이 잘 된 거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중국이 최근에는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만큼의 성과가 안 나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소위 1대1로에 투입되는 비용을 많이 줄이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사실은 중국은 미국의 상대가 되는 나라가 아니었죠. 기본적으로. 미국이 걱정하는 것은 과거 소련의 남하, 남진, 그리고 이제 중국이라는 데가 1949년에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이 되니까 중국과 소련이 합쳐지면 이건 이제 사실 자유주의 진영으로 보면 사회주의 진영이 거대한 도전을 해오는 걸로 밖에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중국하고 소련도 동상이몽입니다. 항상 뭐 사이가 좋은 건 아니고 뭐 이념 투쟁도 하고 다만스키 섬 뭐 이런 데서는 또 총격전도 하고 영토 분쟁도 하고 초기에는 소련이 많이 도와줬지만 사실은 갈라서는 상황도 생겼어요. 물론 이제 당연히 중국 입장에서는 따라갈 수 있는 나라가 당시에 소련밖에 없었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소련 일변도 정책을 씁니다. 미국 입장에서 보면 소련이 제1의 적인데 결국은 특히 키신저가 소련을 견제하려면 중국과 손을 잡는 게 훨씬 낫겠다. 그래서 사실은 72년에 닉슨이 방문하고 그 다음에 뭐 사라예보 탁구 대회를 기점으로 그 핑퐁 외교라는 게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외교를 시작을 했고 1979년 1월 1일에 이제 중국과 미국이 수교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중미가 수교를 했다라는 것은 중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이 짜놓은 국제 질서에 들어가겠다라는 선언이죠. 사실 미국이 볼 때 중국이 성장을 하면 아마도 서방 세계의 흐름 속에서 성장을 할 거기 때문에 협조적 국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 이제 중국은 중국만의 방식으로 성장했다고. 특히 시진핑 체제에 와서는 그게 더 강해진 거죠. 오바마 시절이 사실 경쟁과 협력을 굉장히 많이 강조할 때고 시진핑이 당시 국가 부주석일 때 오바마 대통령을 만나죠. 그런데 오바마 시절은 중국과 경쟁과 협력이 병존하는데 그래도 협력을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해왔죠. 왜? 그렇게 협력을 해서 발전시키면 서방의 스탠다드를 따르는 중국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특히 시진핑이라는 지도자를 만나고 나서는 그게 잘 안 됐는데 중동에서 실패한 오바마가 피보트 아시아 회귀 정책이라는 것을 들고 나오면서 이제 중국 견제를 본격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잘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이 올라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결국은 미국에 도전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도전을 꺾어야 될 거 아니야. 도전자의 반열에서 중국을 떨어뜨려야겠다. 어떻게 돈을 버는지 보니까 훔친 기술과 뭐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이런 기술을 가지고 물건을 제조해서 뭐 환율 조작이라든가 이런 국제 무역 질서를 해치는 방식으로 국제 무대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벌어들인 돈으로 국방력 강화에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미국이 가지고 있는 압도적인 유일 강대국으로서의 지위에 직접 도전한다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달러 패권에도 도전을 하려고 하고 인민폐 국제화를 내세우면서
그 다음에 군사력 증강에도 많이 애를 쓰다 보니 그러면 이 돈을 버는 데를 차단을 해야겠다. 그래서 시작한 게 통상 분쟁이에요. 관세를 부과하고 그게 이제 트럼프 시절에 왔고 바이든도 그거를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바이든은 오히려 이거보다 더 강하게 중국을 압박을 하죠. 트럼프는 1대1로 상대를 했다면 바이든은 나와 뜻이 같은 나라들 다 모여서 하자. 이걸 이제 자유주의적 국제주의라고 하는데 교범에 기반한 질서를 구축해서 그렇지 않은 국가를 끌어들여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압박을 하기 시작하는 그런 흐름이 흘러오는데 시진핑이라는 중국의 새로운 지도자가 이제 3선에 재작년에 성공을 했는데 이 시진핑이라는 사람은 그 전에 중국 지도자들하고 좀 달라요. 마오쩌둥 같은 사람은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한 건국한 사람인데 사회주의를 지나치게 강조했죠. 사회주의성을.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덩샤오핑이고 장저민, 호진타오인데 여기는 이제 소위 덩샤오핑이 그린 그 개혁개방 쪽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 개혁개방의 목표는 중국 국내 경제 문제 해결이 1번이었어요. 그런데 시진핑은 18차 공산당 대표대회 2012년에 이제 중국의 최고 지도자로 등극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은 국내 경제 문제가 아니고 세계적 국가 중국, 다시 말해서 중국의 힘을 대외적으로 투사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1대1로 정책 같은 정책을 내세우게 되고 중국의 꿈을 강조하는 거죠. 중국의 꿈이라는 거는 세계적 국가 중국입니다. 그리고 19차 당대회에서는 2017년에 기아 2050년이 되면 세계 최강의 국가가 되겠다라는 선언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미국과 중국은 서로 물러나지 않으려는 경쟁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전략 경쟁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전에 미국과 소련의 경쟁도 있었잖아요. 냉전 시절에. 이 경쟁은 군사력이 누가 세냐, 이데올로기가 민주주의가 맞냐, 뭐 사회주의가 맞냐 이거 갖고 싸웠는데 중국은 그거하고 좀 달라요. 중국은 여기에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소련이 안 갖고 있던 경제력을. 그러니까 이 경제력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 세계가. 그래서 사실은 미국도 굉장히 힘에 부치는 대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완전히 배제하고 가야 되는데 현실이 그렇지가 못하죠. 디커플링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리스킹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 결국은 리커플링을 향해서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가 당선이 되느냐 바이든이 당선이 되느냐 뭐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이 대중 정책이 어떻게 될 거냐 그러는데 사실은 대중 압박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일종의 중국이 더 이상 도전하지 못하도록 그 도전자의 반열에서 제압하려는 떨어뜨리려는 미국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이게 민주당이건 공화당이건 다 상관없는 거죠. 다시 말해서 바이든이 다시 되든 트럼프가 다시 되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압박을 계속할 수밖에 없고 마찬가지로 중국도 여기서 밀리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어쨌든 이번 거를 뚫고 나가야 세계적 국가 중국이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이런 구도가 형성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제 이 한 가지 또 우리가 이 미소 냉전 시대와 비교를 해보면 미국의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혼자서 일을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미를 규합을 합니다. EU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애를 쓰고. 그럼 상대적으로 중국은 동상이몽이긴 하지만 미국을 앞에 두고 러시아와 같은 편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이게 신냉전 구도가 생기는 거 아닌가. 요 틈을 또 이용한 북한은 러시아와 가까워지려고 하면서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서 중간자적 이익을 또 노리고 있어요.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게 자칫 잘못하면 신냉전 이렇게 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원래 뭐 외교라는 거는 다 현실적이에요. 어디나 현실적인데 특히 이제 우리가 오늘 지금 아프리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중국이 현실적으로 미국이 힘을 좀 대체하고자 그 공백을 대체하고자 미국이 덜 신경 쓰는 지역을 선점하겠다는 생각을 당연히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말씀드렸지만 이미 1955년 그 다음에 유엔에서도 제3세계론을 외치면서 아프리카 지역을 굉장히 강조를 했었고 이런 흐름에서 왔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처음에는 도와주는 걸로 보였었는데 이게 이제 아프리카에 많은 원조도 하고 운동장도 지어주고 정부 청사도 지어주고 철도도 놔주고 막
이제 굉장히 선심을 쓰는 것처럼 이렇게 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중국의 방식이 다른 나라하고 좀 달라요. 뭐가 다르냐 하면 우선 서방의 원조를 주는 기구들, 예를 들어서 IMF라든지 이런 데 돈을 빌려줄 때, 월드뱅크가 돈을 빌려줄 때는 저 나라가 민주적이냐 아니냐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따지고 빌려줍니다. 그리고 갚을 거냐 안 갚을 거냐도 물론 생각을 하겠죠.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는 그렇게 해서 못 빌린 데가 대부분 독재 국가나 이런 데가 많아요. 그러면 그런 데다가 막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패를 조장할 소지가 또 충분히 있죠. 게다가 이렇게 이제 건설이나 이런 걸 하면은 현지인들을 많이 써야 되는데 중국은 인구가 많잖아요. 다 데리고 가요. 자재도 다 가지고 가고 설계부터 기술자까지 다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그 공사가 끝나면 거기다 놓고 와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현지에서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중국 사람들도 생활력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지의 상권을 2, 3년 안에 장악을 해버려요. 예전에 화교들이 뭐 비슷합니다. 그게 중국의 이제 진출 전략인데 그렇게 가다 보니까 아니 아프리카 일부 국가들은 나를 도와주러 온 줄 알았는데 결국은 장기적으로 보면 나는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와주는 게 결국 자기들 거 하려고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일부 국가들이 이 중국을 못 믿겠다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요새 뭐 아프리카도 뭐 등을 돌렸다 그러고 앙골라 같은 데는 이제 미국한테 원조를 받는 길을 택하고 그럼 또 일부 국가들은 왜냐하면 미국도 중국이 아프리카에서 세력을 확장하는 걸 피하기 위해서 특히 바이든 같은 경우는 G7을 통해서 벨트앤로드 그러니까 BRI, 그러니까 원벨트 원로드에 대항할 수 있는 새로운 서방의 시스템을 가지고 중국의 손아귀에 들어가지 않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원조를 해주자. 이런 것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 B3W, 더 좋은 미래를 위하여, 베터 월드를 위해서 막 이제 이런 것들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프리카를 두고도 각축장이 되는 거죠. 중국 같은 경우는 이런 관점 플러스 뭘 하냐 하면 결국은 세계를 지배하는 미국의 경우를 보면 달러와 해상 군사력을 가지고 지배를 한단 말이죠.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그런 이제 경제적 요인도 있지만 해상에 대해서 영향력, 지배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아프리카 지역에 특히 지부티 같은데 뭐 이런데 항구를 확보하고 사실 그렇게 1대1로를 통해서 해상 실크로드를 통해서 이미 확보한 항구가 뭐 10몇 개가 넘습니다. 그럼 결국은 이제 군사작전이 가능해진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영향력을 제고하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1대1로라는 것이 경제 활성화 이런 부분을 훨씬 지나서 중국의 힘을 세계적으로 투사하는 이제 그런 수단으로 삼는 거죠. 이거를 바라보고 있는 미국은 속이 편치 않죠. 그러니까 중국의 그런 1대1로 전략이라든가 이게 여기에 대항할 수 있는 유럽과 중동을 잇는 회랑이라고 그러죠. 이런 이제 프로젝트도 마련하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럼 중국 같은 경우는 이런 1대1로 뿐만이 아니고 잘 아시다시피 브릭스라는 데가 있잖아요. 이런 브릭스에다가 올 작년 8월에 처음으로 6개 나라를 더 추가했어요. 그래서 11개 나라가 됐는데 그 나머지 추가한 나라들이 보면 다 미국과 일정 부분 각을 세우고 있는 나라들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1대1로 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형태로 미국에 대항하는 오군 만들기에 굉장히 애를 쓰고 있다. 이제 이런 구조를 바라보니까 이 미중 간의 대결이 냉전 시대의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는데 어쨌든 지금 중국도 일절 한 발짝도 안 물러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미국도 지속적인 압박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 최근에 이제 중국의 공급 과잉에 의한 뭐 밀어내기 수출, 전기차 문제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럼 EU도 바로 중국에 대한 제재를 시작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앞으로 당분간 세계를 상당히 혼란하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아프리카 문제가 아프리카에서 끝나지가 않는 거죠. 아프리카 내부에서의 갈등도 있지만 여기가 가지고 있는 자원, 구리, 코발트 엄청나잖아요. 이런 것들을 누가 장악하느냐, 히토류를 누가 장악하느냐 이거와 관련해서도 전 세계가 여기에 주목을 하면서 그러니까 또 중국 같은 경우는 유럽에서 일부는 또 자신들의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잖아요. 그런 현상들이 지금 막 복잡하게 전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냉전으로 갈지 안 갈지는 모르지만 저는 뭐 냉전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있지만 어쨌든 형태상으로는 상당히 대결하는 구도를 보일 수밖에 없다. 지금 시진핑의 정책이 저렇게 가고 미국의 정책이 중국을 압박하는 정책으로 간다면 그런 패턴이 일정 부분 이어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글쎄요, 뭐 사실은 이제 매 국가는 자국의 전략 목표가 있죠. 어떤 국가든지 국가 안전을 확보해야 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자국의 전략 목표에 부합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미국은 또 미국대로 그렇게 하는 거고 우리는 우리대로 그렇게 합니다. 결국은 국제사회에서 자국의 영향력을 극대화하는 행동이 외교 행위예요. 다만 이 외교 행위는 다른 나라들의 인정을 받아야 돼요. 물론 뭐 욕심을 부려서 억지로 하는 것도 있지만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게 있잖아요.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국이 정확히 담보를 하지 못하면 계속 상당한 난항에 부닥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미국이 하는 게 다 맞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이 그려놓은 흐름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해서는 거부 반응이 좀 덜하죠. 그러니까 중국도 그런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만들어 오면 당연히 중국적 방식도 세계적으로 통용이 될 수 있다. 그러면 그거를 설득하는 방식을 가지고 세계에 접근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